이번 대책으로 사람들이 움직임이 되게 빨라졌다. 규제야 뭐 스탠스로 보면은 이제 보유세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년에 서울 아파트값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그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2006년부터 상승된 거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25년 차인데요. 이제 세 번의 상승기를 봤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제가 이제 그 직전에 2005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때 그 심정일 것 같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2023년부터 슬그머니 오르다가 작년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돈의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금값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에셋 파킹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또 집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를 사려면 똘똘한 한 채로 사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 한강 벨트에 되게 집중이 됐다라고 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한강 벨트를 넘어서 이제 갭매우기가 들어가면서 그 상승폭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고치만 이제 갈아치운 이번 상승장이 혹시 과거의 그 폭등기와 뭐가 다른 걸까요? 차별화된 지점이.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핵폭탄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는 욕구는 잠재우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어도 최소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좀 쉬었다가 사람들이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바로 움직이는 정보의 양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집을 올라야지 이제 산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실거주의 의미가 되게 깊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비싼 값에 사게 된다. 이런 게 진짜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에 송파구가 상승 1위를 차지하고 강진구, 성동구도 한강벨트 지역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랑 그 열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건가요? 한강벨트의 강세는 정말 좋은 걸 하나를 사야 되겠다. 다음에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살 때 잘 사야 된다. 그리고 어떤 트로피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많은데요. 지금 놀라웠던 건 성동구에 전화를 했더니 지방에 있는 분이 성동구에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좌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거죠. 마포구를 산다. 뭐 성동구를 산다. 강남은 조금 사기 어려웠고요. 그때 토어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어제를 묶다 보니까 갭 투자로 이제 지방의 수요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물건들이 솔드 아웃되고 20억이 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이제 안 되잖아요. 2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20억이 넘는 시장은 진짜 잠잠해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잠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 을 보면 10월 15일 이후에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서울이 전 지역이 토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했던 한강벨트는 간간이 되면서 신고까지만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했던 이제 성북구, 그다음에 관악구, 노원구로부터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광명, 수지, 그다음에 평촌 이런 데가 지금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6.27, 9.7, 10, 15 지금 129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때 대책이 나왔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수도권의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이 심리 어떤가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투자자였을 때랑 너무 다른 시장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재미있고요. 사람들의 움직임을 정말 보면서 제가 농담 삼아 종군 기자가 된 것 같다. 예전에는 카더라. 요즘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그 전쟁터에 있는 기분이거든요. 6.17 대책 같은 경우는 재미난 건 금요일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도 6월 27일 이후 28일 토요일에 집을 보고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중지가 된 거죠. 거기서 중지를 안 때리면 폭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은 해졌습니다. 다 이제 수도권에 6억 이하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마음은 이제 쫄렸지만 그러다가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97 대책이 나오면서 별거 없다 하면서 갑자기 매수 심리가 터지면서 안 되겠다. 그 9월 7일 이후에도 갭 투자가 진짜 많았거든요. 갭 투자를 하면서 10월 15일 날 전까지 이제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월 15일 날도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전화가 빗발쳤어요. 자기는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15일 이후로 이제 갭 투자가 막히고 실수요자만 들어오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누가 남아 있었냐면요. 지금 현금이 별로 없는 생애 최초 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분들은 거의 규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70%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1억대로 서울 아파트 매수 가능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근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대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나는 규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참에 내 집 마련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했는데 나도 해보자 하면서 그 저가 시장에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투자가 아니거든요. 실수요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재개발 위주로만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재건축도 안 됩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시장으로 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조금 하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조금 싹 퍼졌지만 이번 대책으로 사람들이 움직임이 되게 빨라졌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례없는 엄청난 고강도 수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는 원인은 뭘까? 주담대 제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더 똘똘한 채로 매수를 부추기는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따 뭐 질문에도 있지만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집을 매수하는데 저 이거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사야 되겠죠? 하라고 하는 거지 똘똘한 한 채의 의미는 없고요. 지금 집이 있어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담대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고가 시장에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제가 15 대책에서 6, 4, 2 그러니까 6억, 4억, 2억 대출이 나오면서 딱 느껴지는 게 15억 언더 시장이 가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9억에서 15억 사이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다가 이제 준신축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6억 이하 시장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비수도권 하락하고 서울만 폭등하는 이 부동산 양극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게 이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에서도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화성에서 조금 매수가 조금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다음 시장에서는 아직은 잠잠하거든요. 거기도 오르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못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서울까지 올라올 생각을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핵심지는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토지 지정이 매물 잠김을 유발해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네, 진짜로 그런 게 매물 잠김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체감적으로 한 30%에서 40% 매물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21년, 22년도에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그때는 그걸로 매물 잠김이 있죠. 거래만 했다 하면 무조건 신고가 없으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없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9까지 나온 상황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망해 주시나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뭐가 남았죠? 규제야 뭐 아마 이제 스탠스로 보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절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끼몰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아마도 보유세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규제, 지금 네. 지선이 6월 달이잖아요. 근데 모든 세금의 기준은 6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꺼내는 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보유세에 대한, 거래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세금 얘기해 주셔서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는데 실효세율이 최대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분들이 그럼 그때까지 집을 팔까요? 제가 저번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내고 매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매도를 했죠. 그랬더니 세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내고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그 세금 계산을 하면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최고가로 팔았단 말이에요. 되게 높은 가격에.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유예되고 여기 떨어질 때, 요때 팔았던 거랑 여기 팔았던 거랑 나에게 이제 수익이 똑같은 거예요. 언제 팔아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고 판다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 이제 갭을 이렇게 이제 전세를 올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팔면은요 돈을 더 이제 지불해야 되는 세금으로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안 팔겠다 이런 다주택자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매물이 실종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많이 팔까요? 어떻게 될까요? 5월 9일 전에 이제 아마 1차적인 매도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또 감소 현상이 생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양도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도 있고요. 굳이 그렇게 팔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보유세 카드를 꺼내면 또 다른 현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세와 또 거래세를 포함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말씀하신 대로 논의 중인데 세금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재고주택 시장이 위축되어 공급대체 효과를 깎아먹는 부분도 있나요?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를 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번 그 정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하면 깎아주는 건데 오래 보유만 했다고 해도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가 되는데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오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강남에서는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고 신규 착공 물량이 2년 연속 급감한 상황에서 내년 그리고 2018년 공급 부족률이 얼마나 심각한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입주 물량은 제가 청약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분양하면 2, 3년 뒤에 이제 입주하고 이런 걸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거의 10분의 1 토막? 계산을 하면 이제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2027년, 28년도 당연히 이제 공급 부족인데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게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분양을 늦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가장 많고요. 입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급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경기도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의 시가
살아 마른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진단하시고 전세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올해 전세 대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토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이제 그걸 써야 돼요. 딱 시간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날짜가 정해지면 대부분 세입자도 이제 자기 집을 구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걸 써주는 것조차 불안하다라는 거죠. 계약 날짜가 이제 그 잔금 날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지금 전세가 국지적으로 너무너무 없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강남이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송파에 이제 분양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교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탈대치화라고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가 다르지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도 이제 전세 매물이 없어져서 전세 대란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전세 대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월세 폭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예측하는 그러면 올해 서울 전세 가격 4.7% 급등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내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거의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하고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라 자신네들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세 자금 또 대출 규제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나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있어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억까지만 되고 그리고 뭐 금액도 많이 줄고 그렇게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중에서도. 그래서 예전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뭐 규제가 생기면 전세값이 뭐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월세가 더 글로 가지 않을까. 규제가 생기면요 월세로 가시더라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요금 유예가 종료되는 5월 이후에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는 이제 2명이잖아요. 네. 정부랑 이제 다주택자인데 네.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임대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차 시장에는 다주택자가 많이 매도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